좋습니다. 이제 9시 5분 됐으니까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전치사 개념 정리 편의 두 번째 준 거죠. 총 이제 우리가 3주짜리 커리큘럼으로 이 프로젝트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 오늘이 끝나면 반이 넘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전치사 뽀개기 1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치사라는 게 그래서 뭐 하는 친구냐, 그리고 그 전치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냐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오늘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전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헷갈리는 애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뭘까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쉬운 순서에서부터 어려운 순서예요. 먼저는 at, on, 그리고 in,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by, until, 요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상당히 흥미로운 좀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to와 for, 이게 가장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도 많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두 가지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되게 지금 부담스러워요. 이 to와 for까지 설명하는 것을 오늘 목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at과 on 그리고 in, 이 세 가지 전치사를 놓고 한꺼번에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뭐가 유사하냐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시간도 나타낼 수 있고 장소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묶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먼저 at부터,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치사 at은 이렇게 콕 찍는 느낌이에요. 콕 찍는 느낌입니다. 특히나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무려 통계학과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통계학과에서는 수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을 정말 조금 배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숫자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계학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수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조금만 활용해보자면 이 at은 0차원이에요. 0차원. 그러니까 점만 하나 콕 찍은 느낌입니다. 그 점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싹 넣기 좋은 예문을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갑니다. 시작. I aimed at the target. I aimed 하면 내가 겨냥을 한 거죠. 근데 어디에 겨냥을 했냐면 그 관역에 겨냥을 했다는 거예요. 관역에 겨냥을 했다는 거. 사실 그 관역도 보면 이렇게 그 화살 같은 거, 양궁 같은 거 관역을 보면 밖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제일 중간에 노란색, 그 황금색의 만점짜리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at의 어떤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역 자체도 동그랗고 뭐 하지만, 그리고 멀리서 보면 그 동그라미도 굉장히 작아 보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중앙에 있는 그 노란색, 그거 딱 포인트를 찝어주는 게 바로 이 at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전치사 at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자, 쭉 한번 개념만 잡아볼게요. 이번에는 on 가겠는데, on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었죠. on과 of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맥락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이어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n은 붙어있는 이런 느낌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at을, 얘는 콕 찝는 애다. 그래서 점을 딱 찍는 거야. 관역의 그 정중앙인 거야. 그래서 숫자로서 뭔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0차원이야. 점을 딱 찍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친구는 이제 평면이 되겠습니다. 2차원인 거죠. 해서 조금은 at보다는 넓은 공간을 포함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으로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그냥 쉽게, 사실 on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문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문장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put the book on the table. 자, I put the book. 내가 그 책을 놓은 거죠.
어디에 놨어요? 테이블에 놨어요. 테이블 위에 놨어요. 탁자 위에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일부러 이제 the table 같은 명사를 갖다가 on the table 전치사 구를 만들어 봤어요. 어쨌거나 on은 2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떤 평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책상, 탁자 같은 거랑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가벼운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넘어가서 in을 보겠고, in은 역시나 이것도 어려운 건 없죠. 이제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이 친구는 입체가 됩니다. 3차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이제 요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요 그림 그리는데 아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t은 점을 찍는 거고, o는 평면, 어떤 그런 면이고, 이는 입체구나 해서 면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책상같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3차원 공간을 나타낸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요게 어떤 의미로 퍼져나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자, 전치사 in의 예문부터 또 살펴봐야 되겠네요. 해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I fell in love with Jane. 나는 제인과 사랑에 빠졌다 정도의 fall in love with someone이 누군가와 이제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그 in love라는 거, 뭔가 in love 자체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는 거고 그 안에 내가 퐁당 빠졌구나,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in을 통해서 갖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 at과 on과 in이 나타내는 시간의 뜻들을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자자 다시 한번, at은 뭐다? at은 콕 집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관역에다가 내가 화살을 쏜다 그러면 내가 쏘고 싶은 곳 그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관역의 정중앙, 이런 식으로 콕 집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at은 시간이 됐든 또는 뭐 장소가 됐든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고, on은 어쨌거나 at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더 넓다. 왜? 점이 아니라 면이니까. 그리고 in은 on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넓고 안 넓고의 기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거든요. at이 좁고 on이 조금 더 넓다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근데 in은 뭔데? in은 그럼 더 넓은 거야. 자, in부터는 넓이가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그래서 0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 요거를 파악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얼마나 그럼 at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부터 볼 텐데, at이 먼저 시간이죠. 특정 시간 또는 특정 때 어떤 그런 한 순간 자체를 나타낸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나 구체적이죠. 진짜 콕 집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해서 자, 7시라는 거는 24시간 중에 1초밖에 안 돼요. 진짜 엄격하게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7시 2초도 7시는 아닌 거예요. 초 단위까지 내려가면 이해가 되시죠? 7시 정강이라는 것은 6시 59분 59초, 7시 1초, 요 중간에 있는 그 7시 0분 0초, 요때 1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at은. 해서 7시 딱 시간을 말할 땐, 아예 분까지 말할 땐 특히나 더 요렇게 at을 쓰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런 1초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시간, at dawn 하면은 새벽에가 됩니다. 새벽이라는 게 굉장히나 특정한 시간, 그리고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요런 느낌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어쨌거나 제가 수학적인 비유를 하고 있지만서도 영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식으로 공식과 첫 파파파파 항상 맞는 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새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은요,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동이 틀 무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밤이에요. 어두워. 근데 저기에 해가 뜰 것 같아. 그리고 해가 뜨면서 새벽이 되다 보면 갑자기 해가 어느 순간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dawn, 새벽이라는 거. 이게 1초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의 찰나라는 느낌에서 at dawn, 전치사 at을 써주고, 그리고 뭐 이제 자정 같은 거죠. at midnight. 이것도 이제 12시 0분 0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특정한 시간을 또는 때를 우리가 말할 때 at을 쓴다라는 요 개념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뭐 이렇게 콕 점을 찍는다.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런 예외들이 언제나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at이요 나를 나타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전치사 on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at이 나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t Christmas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는 확실히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초 단위도 아니고 분 단위도 아니고 one day, day가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때도 at을 쓴다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특정한 때 이름을 붙여서 특정 지을 수 있는 때 그런 날만 우리가 at을 써요. 해서 이런 거 찾아보면 이제 at Christmas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아니면 at New Year's Eve 이런 식으로 New Year's Eve 하면은 신년 전날이죠.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뭔가 의미가 좀 부여되는 특정한 날 같은 경우에는 날에도 전치사 at을 쓸 수 있습니다. 맞아요. at Easter, Easter 같은 경우도 at을 쓸 수가 있어요. birthday도 at을 쓸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t my birthday, at my birthday보다는 on my birthday가 더 많이 쓰이기는 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리스마스 거 같은 거 말할 때 at을 쓰세요가 아니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도 Easter도 그리고 New Year's Eve도 다 전치사 on을 쓰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at을 쓰기도 한다. 내가 쓸 건 아닌데 그냥 남이 썼을 때 그래 at을 저렇게 쓸 수도 있다고 내가 보기는 봤었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at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 정도면 at 쓸 수 있어요. 물론 on을 써도 되는데, 그리고 언제나 전치사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at만, 이때는 on만 이런 거라기보단 좀 언제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날은 주로 on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별표 치고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치사 at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를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그럼 이제 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at은 점이었고 on은 면이에요. 좀 더 넓잖아요. 해서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의 그 텀 자체가 조금 더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날짜나 요일 같은 거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해서 on April 29th. 오늘이죠. 4월 29일. 요런 말 할 때 이제 전치사 on 쓰는 거 볼 수 있고, 이건 날짜죠. 요일 같은 것도 on Friday. 요럴 때도 이제 전치사 on 밖에 못 써요. 요일을 말할 때, 날짜를 말할 때 at을 기본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at에서 예외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특이한 날, 크리스마스, 이스터, 땡스기빙 요럴 때도 전치사 on을 쓰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짜나 요일을 말할 때는 on이에요. 근데 아까 그 at Christmas처럼 특정한 날에 at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걔가 되게 특이했던 거니까 걔를 예외적인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서 in을 보겠는데, in은 아예 그 넓이, 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넓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피, 공간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이 더 넓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는 날도 아니죠. 날보다 더 큰 거, 달. 그 달 안에 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달이 뭔가 좀 부피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달 안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 같은 거 말할 때, 계절 같은 거 말할 때, 년 같은 거 말할 때, 1년, 2년 할 때 그 년, 그리고 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in을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울 게 사실은 없어요. 그냥 at, on, in 점점 더 시간의 개념이 커진다는 느낌이니까. 근데 헷갈리는 건 뭐냐면 in을 우리가 하루 중 일부를 말할 때도 쓰긴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거는 예를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런 게 이제 뭐랑 헷갈리는 거냐면 at이랑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게 뭐냐면 at dawn 이런 거 봤잖아요. at dawn. at dawn. 새벽에. 그죠? at dawn은 새벽이었어요. at dawn 새벽도 하루 중 일부란 말이에요. in the morning도 하루 중 일부예요. 그럼 둘 다 하루 중 일부인데 왜 언제는 at을 쓰고 왜 언제는 in을 쓰는 거지? 요런 함정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희진님이 지금 그냥 외워야죠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그냥 외우는 것도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요 얘기 제가 어쨌거나 오늘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언어라는 게 사실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워요. 습관에 가깝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로 왜 3시 10분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왜 3시 10분이라고는 안 하냔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국어학자 분들은 국어를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유를 막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냥 결론적으로 왜 3시 10분이라고 우리가 안 하고 시간을 말할 때 3시 10분이라고 우리가 하냐면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되게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니까 우리가 3시 10분이라고 하자 요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말도 보면 근거 없이 그냥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밖에 원어민이 우리나라 말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게 영어에서는 사실 전치사예요. 왜 이 전치사도 이런 뜻이 있고 저 전치사도 이런 뜻이 있는데 이때는 저걸 쓰나요? 왜 이걸 안 쓰나요? 그냥 we just don't say that.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게 영어에 존재하는데 특히나 전치사에서는 더 그렇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종종 그냥 가끔씩은 외우는 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 게 그냥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왜 at dawn 할 때는 at을 쓰고 in the morning 할 때는 in을 쓰느냐는 설명이 가능해요. 다시 한번 at은 뭐라 그랬어요? 점이라 그랬잖아요. 콕 집는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드렸단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영어로 우리나라 말 새벽이 아니라 영어 dawn이 말하는 그 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뜨고 해가 뜨는 그 찰나 약간 그때가 dawn인 거예요. 해가 떠버리면 그때부터는 in the morning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dawn 이 새벽도 하루 종일 일부긴 하지만 짧으니까 이건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at을 쓰는 거고 in the morning은 예를 들어서 7시에 해가 떴다 그러면 뭐 7시부터 뭐 11시 한 50분까지는 넉넉히 봤을 때 in the morning 오전 아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의 텀을 우리가 at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in the morning, in을 이렇게 써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정님이 내 영어쌤도 달달 외우라 하는데 문법은 history, 역사다라고 하면서라고 하는데 말을 하셨다는 건데 근데 전 그게 분명히 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어 자체가 그래요. 문법도 그렇지만 그냥 모든 언어가 이건 예전부터 우리가 쌓아온 습관들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논리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단 말이죠. 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에 딱딱딱딱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건 충분히 당연히 이해할 만한 사항이지만 항상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것도 영어를 오래 재밌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시간을 말할 때 at과 on과 in의 차이에 대해서 봤어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장소 부분으로 넘어가면 살짝 한 군데 정도 이제 헷갈리는 게 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제가 막 열내면서 말했던 거. 언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수학적으로 언제나 나뉘어지지 않는다. 특히나 영어에서 전치사가 그렇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으로서 배우고 그냥 외워줘야 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뉘앙스를 파악해서 우리가 눈치껏 써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맞춰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만 자, 장소입니다. F부터 시작할게요. 당연히 특정 위치죠.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t my desk, 내 책상에. 점은 아니죠. 내 책상에 점만큼 작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At the front door. 뭔가 건물에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많아. 근데 front door 하면은 앞문이라고 콕 집어서 내가 가리켜서 말할 수가 있잖아요. At the front door가 맞겠고요.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여기죠. 콕 집어서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역시나 위치를 말할 때도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 at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뭐 위에 그리고 또 붙어있는 정도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어렵지 않은 건 금방 넘어갈게요. 그래서 on the wall 벽에 시계 이렇게 달려있어요. 벽에 on the wall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on the floor 바닥 위에 뭐가 있네. 이럴 때 그냥 on 쓰죠. at the floor 이런 말은 우리가 잘 안 해요. at the floor 뭐 할 수도 있죠. I looked at the floor 내가 바닥을 바라봤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floor 하면 on이 먼저 떠오르는 게 1순위가 아닐까 싶고요. on Queen Street 이거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시내죠. 시내 말하자면 시내에 있는 가장 그 큰 길이 퀸 스트리트였어요. 퀸 스트리트. 퀸 스트리트인지 퀸스 스트리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퀸 스트리트. 아마 소유격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퀸 스트리트였던 것 같은데 자, 그 길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도 그 길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도 on Queen Street. 예를 들어서 퀸 스트리트에 책방이 하나 있어요.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there is a bookstore on Queen Street.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제 그 길에 있다는 거, 그 길이 나 있고 그 옆에 도보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책방에 말하자면 입구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n이 위에 있는도 있지만 붙어 있는 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길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도 이제 우리가 전체사 on을 이렇게 쓰는 거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on 장소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뭐 위에 붙어있는 정도가 됩니다. 어렵잖아요. 넘어갈게요. 인도 어쨌거나 그 3차원적인 공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n the room 하면은 방 안에 방 3차원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in the airport 공항도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in Canada 캐나다 같은 나라도 결국은 공간이잖아요. 장소로 보자면은 이런 거 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in을 써주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 요거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at과 on과 in을 말할 때 이 공간의 개념 뭐가 그러면은 이제 딱 점을 찍어서 우리가 포인트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at을 쓸 수 있는 공간이냐 어느 게 면이 돼서 on을 쓰는 게 맞냐 어느 게 3차원적인 공간이 돼서 in을 쓰는 게 맞냐라는 이 공간의 개념은요 굉장히나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버트벨님. at the park냐 in the park냐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화자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위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1번 문장 자 같이 읽습니다. 가요 시작. Let's meet at the airport. 여기는 at the airport at을 썼어요. 그럼 2번을 볼게요. 자 2번 문장도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 was cold in the airport. 여기서는 in을 썼네요. in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in을 쓰는 게 맞지 않아? 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아니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무슨 뭐 법이라도 있어야죠.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평이 넘으면 in을 써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15평 이하까지는 at을 써도 된다라든지 그런 게 뭐 있어야지 그래야지 공간의 사이즈에 따라서 우리가 at과 in을 정해서 쓸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법이 없고요. 그런 법이 있는 것도 웃기겠죠. 없고요. 사실 화자가 그냥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at, on, in이 왔다 갔다 바뀌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at과
in이 많이 그렇습니다. on은 그냥 위에 또는 붙어있는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걔는 헷갈릴 게 거의 없는데 at이냐 in이냐 요건 화자의 그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 해서 요거를 같이 우리 한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이 문장부터 해석하고 넘어가자면 Let's meet at the airport.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 구글 맵, 네이버 맵, 다음 맵 같은 걸 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쭉쭉 이렇게 확대는 이제 키워가는 건데 이렇게 축소를 해서 가다 보면 인천공항 언젠가는 그게 점에 가까운 시점이 온다는 거죠. At the airport. 그냥 그게 나한테는 어떤 그런 목적지인 거예요. 나한테는 면이고 뭐 공간이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 공항 가고 있어. 그 공항 그게 나한테는 그냥 한 지점일 뿐이야. 내가 가고 있는 목적 지점일 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점의 개념 at the airport, let's meet at the airport가 가능해지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공항 안에서 추웠다는 거잖아요. 공항 안에가 진짜 추운 거예요. 이 온도라는 것은 공간하고 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면의 온도. 물론 뭐 이제 뭐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면도 뭐 온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기온을 말할 때는 그때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공기가 있고 그 안에 그러면 온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굳이 at the airport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자 간단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문장이 있습니다. 자 빈칸에 at과 on과 in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I was having fun, be the party. 이렇게 적어주세요. 1점 하고 전치사 적어주시고 2점 전치사 적어주시고 3점 전치사 적어주시고 답안을 지금 제출하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장은 이렇습니다. My cat is sleeping, be my bed. 이렇게 되죠. 좋아요. 3번 문장은 또 이렇게 됩니다. I'm sitting, be the table in the restaurant. 이렇게 돼요. 어떤 전치사들이 쓰이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적어주세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at 많이 써주시는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엔 on도 있고 in도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엔 at도 있고 on도 있고 in도 있네요. 다 있네요. 열심히님 오셨네요. 네. 지은님도 적어주셨고요. 다은님도 적어주셨고요. 하나님, 향숙님, 정라님 적어주셨고 감자야님, 네. at, on, in 적어주셨어요. 자, 1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답변 10초만 더 기다려볼게요. 이드로이님이 지금 유일해요. 이드로이님이 유일하게 저 상자에 복수의 전치사들이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전치사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가 이 문제의 원래 취지였어요. 이드로이님이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다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 좀, 이 함정에 빠지시라고 제가 칸도 이렇게 좀 좁게 그려놨어요. 마치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 마냥. 자, 보세요. 결국은 복수 답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달라지겠죠. 어떻게 뉘앙스가 달라질 거냐? 보세요. I was having fun. 저는 1순위로는 여기다가 저는 at을 먼저 넣을 것 같아요. At the party. At the party. 그 파티가 분명히 공간 개념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철순의 집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철순의 집은 공간이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냥 장소인 거예요. 어떤 그런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곳, 공간이기 전에 그냥 곳으로서 저는 먼저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의 설명 외적으로는 더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추가 부연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먼저 해주십사. 양해를 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요 설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앞에부터 이게 점을 찍는 거다, 면이다, 공간이다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가 가능하다면 저는 at the party 그리고 in the party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뭘 써도 결국은 똑같은 의미가 될 겁니다. at the party, 파티에서. in the party, 파티에서예요. 그리고 뉘앙스적으로도 큰 차이 없이 결국 파티에 갔고 그래서 그 파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네 at, in 굳이 저는 두 가지의 뉘앙스를 구별하지 않고 다 정답이라고 당연히 정답이고 그리고 뜻도 같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at과 in. 포인트는 on the party는 아니에요. 파티 위에서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My cat is sleeping at my bed, on my bed, in my bed. 자, 하나만 어색해. 뭐가 어색하냐면요. at이 어색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뭐냐? on my bed, 내 침대 위에서 말이 되고요. in my bed도 말이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on이냐 in이냐에 따라서 어떤 그런 그림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불. 핵심은 이불이에요. 맞아요. 이불 위에 올라가 있으면 my cat is sleeping on my bed 라고 말을 했겠고 이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베개도 좋아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my cat is sleeping in my bed 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더 추가 설명 필요 없이 복수가 답이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at my bed는 약간 어색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캐치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at my bed는 약간 어색해.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어색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at은 관역이고 점이란 말이에요. 콕 집는 거란 말이죠. 잠을 자려면 근데 누워야 되잖아요. 눕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차원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2차원적인 행동이란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내가 한 점이랑 맞닿아가지고 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우면 어쨌거나 면이 맞닿는 거 아닙니까? 침대랑. 그러니까 my cat is sleeping at my bed가 어색해.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은 어때요? I'm sitting by the table in the restaurant. 얘는 어떨까요? 이드로이님이 장소로 쓸 수 있는 명사를 제외하고 사물 같은 건 at을 쓰기가 어색하군요. 어떤 취지로 그 얘기를 적어주셨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긴 해요. 이제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보세요. I looked at the picture. at the picture. 뒤에 사물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Look at something. 내가 뭔가를 탁 집어서 보는 거란 말이죠. 한 점을 딱 바라보는 게 look at 다음에 사물 나올 수 있기는 있으니까. 자, 3번 문제. 뭐가 맞는 것 같아요? at하고 on, 유아님이 at하고 on 적어주셨고 현정님도 at하고 on 적어주셨고 여러분들 약간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 테이블도 뚜껑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에이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평범한 테이블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는 저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거는 on 당연히 되고요. on은 당연히 됩니다. 왜냐면 테이블 위에 그냥 엉덩이 깔고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on은 돼요. on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at이 된다고 말하는데 at은 그럼 뭔가요? at이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at the table은 뭐예요? 아까 at my bed는 되게 어색했단 말이에요. at my bed는 되게 어색했단 말이에요. 그럼 at the table은 왜 되는 거지? at the table은 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my cat is sleeping at my bed는 이상했어요, 느낌이. 근데 말할게요. I'm sitting at the table은 되거든요. 그럼 왜 돼? 뭐 누워있는 거랑 앉아있는 거의 차이야? 아니면 침대와 테이블의 차이인가? 뭘까요? 콕 집어서 그 테이블. 그쵸. 맞아요. 그 뉘앙스인 거예요. 이제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테이블들이 막 20개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at the table. 콕 집어서 저 테이블. 그 느낌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는 at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관사랑은 상관없어요. 전치사는 관사랑은 상관이 없어요. 뒤에 관사가 있네 없네로 전치사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뉘앙스예요. 점을 콕 집어서 내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 테이블 콕 집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sitting at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 at the table near the window. 그 창문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콕 집어서 그 테이블에 앉아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at the table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렇다고 엄청나게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 테이블은 막 많으니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그럼 침대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침대 가게 갔어. 침대가 12개가 있네. 그 중에서 저 침대 그럼 at the bed 뭐 이런 건 안 돼?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말하자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말을 하는데 그 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지. 이 예시가 말이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 예시 자체를 generalization, 일반화 시켜버리면 이 나중에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가볼게요. 자, 마지막 거 보세요. I'm sitting by the table 이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I'm sitting by the chair next to the door 이라고 바뀌었어요. 이 빈칸에 그러면은 저 위에 전치사 3개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on과 at. 유아님 in까지 적어주셨어요. 유아님은 in을 왜 적으셨을까요?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네요. on하고 at. 근데 느낌이 오죠? 여기서는 자 아까 on the table이라고 했잖아요. on the table. 자 on the table과 at the table은 뉘앙스가 달라요. on the table은 말 그대로 진상송님 아까 우리 피디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테이블 위에 엉덩이를 놓고 앉은 거고요. at the table은 그 테이블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는 사실은 뉘앙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냐? 자, I'm sitting at the chair. I'm sitting on the chair.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둘 다 뉘앙스는 같아요. 해서 아까 I'm sitting on the table. I'm sitting at the table. On the table, at the table은 의미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게 테이블이 아니라 의자가 되니까 이번에 I'm sitting at the chair. I'm sitting on the chair. 여기서는 전치사가 바뀌지만 또 뉘앙스가 크게 다르진 않다. 결국은 이제 의자에 앉아있다는 뜻이 된다라는 걸 봐주실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I'm sitting in the chair도 돼요. I'm sitting in the chair도 돼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chair가 나오면 at, on, in 다 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on일 거예요. 보편적으로. 근데 at도 되고 in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in이 쓰일 만한 context. 그렇죠. 유아님이 알고 계셨네. 팔걸이 있는 의자도 그렇죠. 팔걸이 있는 의자. armchair라고 부르는 뭔가 정말 우리가 폭 빠져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incliner 이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incliner 의자 이런 거 안마 의자 좋네요. 이런 건 또 이제 in the chair, I'm sitting in the chair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practice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하나의 상황을 묘사할 때 하나의 전치사만이 쓰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lazy boy 맞아요. 그 프렌즈에 나오는 거죠. 뭔가 흔들의자 같은 거 흔들의자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부족해. 폭 embraced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거는 in the chair라고 표현해도 그걸 갖다 누가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해서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전치사를 공부할 때 이때는 이거야 저 때는 저거야 공식처럼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만 가셔도 오늘 저는 반은 먼저 성공했다라고 볼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먼저 at과 on과 in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수경님도 그렇고 현웅님도 그렇고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가 그 at과 in과 on의 개념을 쭉 잡아갔던 거를 복습을 하시면
이게 느낌은 조금씩 더 잡히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느낌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걸 정확히 하려면요. 이건 경험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럴 때 S를 쓰는구나. 이럴 때 in을 쓰는구나. 경험이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걸 다시 한번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지식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영어를 접하다 보면 아, 이럴 때 S를 썼는데 왜 S를 쓰는지 알 것 같아. 아, 이럴 때 in을 썼는데 왜 in을 쓰는지 알 것 같아. 경험을 통해야지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설명을 듣고 뭔지 알겠어. 빡! 이 전치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라고 할 때 in the drawing이 맞을까요? on the drawing이 맞을까요? 이건 둘 다 맞아요. 이건 둘 다 됩니다. on the drawing 하면은 말 그대로 그 그림 위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고 in the drawing 하면 사실 이 내용이라는 것도 컨텐츠라는 것도 이제 그 안에라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라고 봤을 때 on도 in도 둘 다 거기서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혜진님이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가르치니 아이들이 실용회화가 더 힘든 거겠죠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언제 in을 써야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라는 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 문제는 정답이 있어라고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봐라고 가르치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정답이 없어 또는 정답이 복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답이라며. 근데 아까는 이게 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답이 아니래. 이 지금은 다른 게 답이래. 뭐야? 이 수학 문제가 뭐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해서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은 at과 on과 in의 기본 키워드 그런 뉘앙스고 찍는 거 2차원적 면인 거 그리고 3차원적 공간인 거 그리고 근데 그 와중에도 이것들이 interchangeably 서로 대체돼서 사용될 수가 있다. 가끔씩은 정말 대체돼서 아무런 뉘앙스의 차이 없이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고 대체됐을 시에 뉘앙스의 차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봤어요. 가볼게요. 수경님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복수일 줄이야. 저런 거에서 답이 복수가 될 수 있다니.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데 전치사를 공부할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때는 이 전치사만을 써야 돼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미 정해놓고 전치사를 공부하면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at이랑 in이랑 on이랑 그럼 그게 무슨 차이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by랑 until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영상 만든 것도 있어서 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by, until 둘 다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언제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까지가 분명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보자면 I'll be there by 3 p.m.의 by와 I'll be here until 3 p.m.의 until 그때 그까지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댓글 멈춰주세요.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서는 반전이네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게끔 자자자 해서 by와 until until은 진짜 쉬워요. until은 언제까지밖에 없어요. 시간적 개념밖에 없어요, 걔는. 근데 오히려 재밌는 건 by고 by를 공부함으로써 그럼 by가 나타내는 까지는 어떤 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럼 until은 그 반대 의미의 until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두 가지를 앞으로 더 헷갈리실 일이 없게끔 될 것 같은데 자, by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요건 약간 또 다른 어프로치로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봤거든요. 자, 요 그림 보면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죠. 여기 이제 해변가 이렇게 있고요. 이 집이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표시하시겠나요? 전치사를 써서 a house be the beach 라고 하면 그 be 자리에 뭐 넣으시겠어요? The house be the beach 뭐 넣으시겠어요? 정란님이 살고 싶네요. 그 B에 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살고 싶으면 되고 예쁘면 되는 거지. 자, 그쵸? 많은 분들이 by 적어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by와 until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자, 송다님. until은 시간적인 개념밖에 없어요. 언제까지라고. 자자. 요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제 질문이 바보 같았죠. 정답을 위에다 적어놓고서는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먼저는
A house on the beach. on도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복수라니까. 이것도 복수라니까. 왜 여러분들 by만 정리하고요. 이것도 복수가 된다고요. On the beach. 되잖아요. 그렇죠? By the beach도 되고요. On the beach 같은 경우에는 해변가 위에 있다도 되고 해변가에 붙어있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 house on the beach도 당연히 되고요. A house by the beach도 돼요. 근데 by 같은 경우는 뜻이 확고합니다. 여기서 이제 by를 쓴다 그러면 그때 그 by는 뭐뭐의 옆에 있는 정도가 돼요. 해서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 아시죠? 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 왜? 그거 지금 여기서 찾으면 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tand By Me라는 노래 있잖아요. 빰빰빰. 왜 이렇게 음정이 안 맞지? 제 머리에는 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이 표현이 됐으면 가수가 됐을 텐데.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Stand by me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바바바 가사를 몰라. 영어 강사한다고 12년째 가르치고 있으면서 영어 가사 여전히 몰라요. 바바바 바바바 Stand by me 그 Stand by me 자, stand by me. stand, 서 있으라는 거죠. by me. 내 옆에 있어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 by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1번 뜻은요. 뭐뭐의 옆에가 됩니다. 자, 지훈님 이거 노래방송이냐고. 노래방송 이렇게 해서 노래방송 했으면 망했죠. 이렇게 해서 노래방송 했으면 망했어요. 감사합니다, 신혜님. 제 노래 실력을 평가하시기에도 엄청 부족했던 3초 정도 제가 불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 예쁘게 봐주셔서 그런 거고, 미소님이 첫음만 잡으시면, 첫음을 못 잡았다는 걸 돌려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농담이고. 자. by의 첫 번째 뜻은, 뭐뭐의 옆에요. 근데, 자, 모든 단어들이 그렇듯이 전치사도요,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쭉 그 뜻들을 이렇게 꿰어 맞출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서 자 옆에 기억하세요. 옆에 그래놓고 이 문장 볼게요. 이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가요. 시작. This was made by hand. This was made by hand. 보세요. 자, 전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by를 어쨌거나 저는 옆에라고만 알고 있단 말이죠. 해서 this was made. 이것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by hand. 옆에 뭐가 있어요? 손이 있네. 그래서 손을 가져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by가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내가 필요하면요. 옆에 있는 거 뭐든 들고 뭐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옆에 있는 걸 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만드는데 옆에 내 손이 있네.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내 손이 옆에 있네. 해서 손으로 만들었네. 그래서 이 문장은 그것은 수제품이다. 손으로 직접 만든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by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 도구가 됩니다.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활용해서 정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고 옆에 있는 걸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보세요. He made money by writing books. He made money. 그는 돈을 만들었죠. 돈을 벌었어요. 그래놓고 by 도구가 나오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writing books. 책들을 쓰는 것이었대요. 근데 실제로 책들을 쓰는 것은 이런 펜 같은 도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비슷하지만 한 단계 넘어가자면 결국 이게 이제 수단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씀으로써 책을 집필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참고로 이 by ing 이거 알고 있으면 스피킹 할 때 라이팅 할 때 너무 좋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어떤 그런 방법을 말해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집필함으로써 돈을 번 게 되는 거죠. 해서 요걸 보자면 자 옆에 있었죠. 위치로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거 들고서 뭘 하네? 도구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뭔가를 하는 방법이니까 수단까지 넘어간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나와요. 자 역시나 이것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The house was destroyed by a storm. 그 집은 was destroyed. 파괴가 되었어요. 이제 뭐 어떤 수단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 파괴시키는 주체가 무엇인지를 이 by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해서 그 집은 폭풍에 의해서 행위의 주체마저도 이제 우리가 또 by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by. 자. by가 뭘 나타낼 수 있다고요? 1번으로는 뭐 by가 나타내는 전치사 by가 나타내는 1번 뜻은 뭐라 그랬어요? 1번, 2번, 3번. 사실 이제 2번, 3번은 좀 묶어도 좋을 것 같고 4번까지 있었죠? 이걸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1번은 뭐뭐 옆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구나 수단.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이제 수동태랑 쓰여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사전에서 그냥 요렇게만 보면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엉뚱한 말들을 여기다 막 적어놨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엮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건데 옆에 있는 걸 집어 들어가지고 그거를 도구로 썼대. 도구라는 거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뭔데? 수단이잖아. 수단. 오케이.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옆에서 뭐뭐의 옆에서 수단 도구까지는 의미가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3번으로 넘어갈 때가 살짝 이제 걸리는데 자 집이 파괴가 됐어. 집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파괴가 됐는데 폭풍에 의해서. 근데 폭풍은 수단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이제 파괴한 것의 행위의 주체자를 또 이런 식으로 by로 표현할 수 있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이건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이런 상상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by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요 세 가지 뜻이 완전 연관이 없는 건 아니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until과의 비교를 위해서 시간적 개념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 by는 사실 이 수단과 도구라는 이 쓰임이 저는 메인이라고 보거든요. by writing books 이런 게 어떤 게 by의 가장 에센스를 잘 나타내주는 쓰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위치도 위치지만 그런 의미에서 수단이고 도구고 수단을 우리가 뭔가 쓴다는 거, 도구를 우리가 뭔가 쓴다는 거, 결국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 이루고 싶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이고 도구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by가 상당히나 어떤 그런 목표지향적이지 않나라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 연관을 막 제가 지어드리는 거예요. 연관을 일부러 지어드리는 겁니다. 외우기 쉬우시라고 해서 목표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문장으로 돌아와 보자면 I'll be there by 3 p.m.은요. I'll be there by 3 p.m. 요거는 목표지향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자, 3시까지 내가 거기에 갈 건데 그 3시란 시간 이 나한테는 목표인 겁니다. 내가 도착해야 되는 내 데드라인, 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지금이 그냥 뭐 10시라고 볼게요. 아침 10시예요. 지금이 아침 10시인데 합정역에서 보자는 거지. I'll be there by 3 p.m.은 내가 지금 오늘 좀 바빠가지고 먼저 시청역 가서 뭐 좀 했다가 그리고는 뭐 이대역 가서 옷 좀 사고 그리고 3시에 맞춰서 내 목표는 3시보다 늦지 않는 건 거예요. 3시에 맞춰서 그때 딱 맞춰서 갈게. 가 말하는 by예요. 그까지가 by가 말하는 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until은 뭐냐면 until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목표 수단 요거의 반대로서 그냥 이건 사실 뭐 반대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는 거는 목표를 딱 달성하면 좀 끝난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봤을 때 until은 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이 10시예요. 근데 누군가가 I'll be here until 3 p.m.이라 그러면요. 10시부터 3시까지 5시간을 나는 여기에 쭉 계속 있을 거다. 쭉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언제까지가 됩니다. 한 번 더. I'll be there by 3 p.m.은 2시 50분까지도 거기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목표는 그냥 3시에 늦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해서 2시 59분까지만 해서 도착하면 I'll be there by 3 p.m. 이라는 말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근데 until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쭉인 겁니다. I'll be here until 3 p.m.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10시라고 보면 5시간 동안 내가 여기 계속 있을게. 어디 안 갈게. 나는 자리를 비우지 않을게. 에 until이 된다는 거죠. 요 느낌이 지금 by until이래. by까지와 until까지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되게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문장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내가 내일까지 과제 할게요. 내가 내일까지 숙제할게요. 이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내일까지 숙제할게요. 참고로 I'll be here until 3 p.m. 이라고 말하면 3시 넘어서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I'll be there by 3 p.m.은 내가 3시까지 갈게. 그리고 맥락상, 문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맥락상 3시 전까지 도착할게. 그리고 3시 이후부터 본인이 남는다는 느낌이라고 보면 until 같은 경우는 I'll be here until 3 p.m. 내가 3시까지 있을게. 그리고 3시에 난 집에 갈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이 언급된 3 p.m. 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I'll be there by 3 p.m. 내가 3시까지 갈게. 그리고 뭐 3시에 뭐 약간 이런 거죠.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단 말이에요. I'll be there by 3 p.m. 내가 3시까지 갈게. 그럼 3시에 너 퇴근해. 3시부터 내가 이제 편의점 볼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I'll be here until 3 p.m.은 내가 지금부터 3시까지 있을 거야. 근데 3시 되면 땡 되면 난 간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까지 내가 숙제를 할게요는 어떻게 될까요? I'll do my homework by tomorrow 일까요? Until tomorrow 일까요? 둘 중에 뭘 쓰는 게 조금 더 어울릴까요? 희지님이 저는 둘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적어주셨고 둘 다 되죠. 그쵸? 둘 다 되는데 그냥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또 속으신 거예요. 지금 바이 적으신 분들 또 속으신 거예요. 왜 자꾸 하나만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이겠지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보세요. I'll do the homework by tomorrow는 내일까지 걔를 끝낸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끝낼게요. 내일까지 어떻게 끝낼 건데 오늘은 쉴 거고 오늘은 놀 거고 내일 이제 정각, 자정, 밤 12시 2시간 전쯤에 시작해서 그냥 1시간 반 만에 싹 하고 끝낼게. 이것도 I'll do my homework by tomorrow에 말하자면 맞는 행동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I'll do the homework until tomorrow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무슨 느낌이겠어요? I'll do my homework until tomorrow. 이건 무슨 느낌일까요? 민쿠님이 숙제가 겁나 많나 보네요. 그렇죠. 내일까지 계속하려면 맞아요.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희지님이 자 by면은 3시 안에 끝낸다. 그래서 2시 45분에 끝내도 되는데 until 3는 정말 그 3시까지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by는 목표지향적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거 tomorrow가 아니라 시간 개념으로 그럼 바꿔볼게요. 지금 역시나 10시고 지금 오전 10시고 I'll do the homework, I'll do my homework by 3 p.m. 하면은 1시에 끝내도 되고요. 2시 55분에 끝내도 되고요. 2시 59분에 끝내도 되고요. 10시 반에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그 3시 전까지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 목표에 초점이 있어요. 끝낸다, 그때 전까지 해서 그거보다 늦지 않게끔 끝내는 게 내 목표가 된다는 뉘앙스가 by에 있는 거예요. 근데 I'll do my homework until 3 p.m.은 맞아요. 3시까지 계속 쭉 할 거야. 5시간 동안 나는 과제를 할 거야.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until이 정은님이 성실한 느낌 맞아요. 성실한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by와 until. 맞아요. by는 목표지향적이에요. by가 다른 의미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단이 있고 도구가 있고 그렇죠? 수단, 도구 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다. 그래서 by가 시간 개념으로까지 쓰여도 목표의 그 뉘앙스를 에센스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ll do my homework by 3 p.m. 3시까지 할게. 그러니까 3시 전에 끝낼 거예요. 3시보다 늦게 끝내지 않는 게 나의 목표인 거예요.
1시에 끝내도 되고 10시에 끝내도 되고 11시에 끝내도 되고 12시에 끝내도 되고 2시 59분에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I'll do my assignment, I'll do my homework until 3 p.m.은 3시까지 쭉 계속 한다는 거죠. 진짜로 과제가 엄청 많은가 보죠.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지은님이 바이는 과제 제출 시간 맞추는 느낌이고 until은 시험 공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맞아요. Summer K님이 몇 시까지 갈게요.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바이를 쓰는 거군요. 맞죠. 어디를 간다는 건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죠? 목표가 있는 어떤 그런 시간까지는 바인 거예요. 크리스 엄님이 3시까지 과제를 못 끝내도 3시면 그만한다는 이야기겠죠? until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I'll do my homework until 3 p.m.은 3시까지 할 거고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랑 상관없이 난 3시까지 할 거야. 3시부터 놀 거야. 이런 뉘앙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리지감님이 until dawn은 새벽 직전까지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너무 논란의 요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until이 예를 들어서 until 3 p.m.은 3시를 포함하는 거냐 3시를 포함하지 않는 거냐 요 논란은 이거 되게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에라도. 저도 그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게 이런 거거든요. The shop is closed until tomorrow 하면은 내일까지 닫는다. 그러니까 내일 연다는 거야? 아니면 내일도 안 연다는 거야?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the shop is closed until Sunday 하면은 Sunday도 닫는다. 그러니까 저는 until을 포함하는 걸로 봐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until 하면은 그걸 포함하는 걸로 먼저 보기는 합니다. 이해되시죠? The shop is closed until Sunday. 그러면 until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도 문을 닫는다는 거구나.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쪽이에요. 저는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연구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랑 4가 남았거든요.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까지는 해야 저도 좀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아요. 2랑 4.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면 오늘 된 겁니다. 과제를 먼저 내드리는 거예요. 자, The test was difficult to me. 그리고 The test was difficult for me. 2가 맞냐? 4가 맞냐? 아니면 둘 다 맞는데 뉘앙스가 다르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5분 만에 설명을 해볼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답을 내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끔 할 수 있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참고로 역시나 2와 4에 대해서도 진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제 2는 이럴 때 쓰고 4는 이럴 때 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 또 있죠. 저도 예전에 만들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설명을 잘 해놓으면 그런 것 같아 싶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뭐야 이 설명이랑은 다른 쓰임이 여기 또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저럴 때 2는 저럴 때 4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받고 책들도 봤지만 이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요게 사실은 전치사를 나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좀 있고 그리고 맥락도 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전치사 관련된 책 중에서는 그래도 쉽게 읽기에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링크도 밑에 지금 디스크립션에 있나요, 피디님? 링크도 뭐 걸어 드릴게요. 요거 아마 그 링크 클릭하시면은 그냥 쿠팡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저희가 뭐 이걸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링크만 저희가 보내드린다, 공유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사실 이 2와 4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해요. 말이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많은 그 2와 4의 차이의 설명 중에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저는 제일 좋아한다는 거고 그걸 살려서 거기에 조금 더 제 의견 붙여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2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이 전치사 2가 나오기 전에 주어 동사가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작의 방향을 이 전치사 to가 말해준단 말이죠. 해서 이 동작의 대상 또는 뭐 목적지 이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뒤에 따라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went to France. 나는 프랑스로 갔다는 거죠. 나는 갔어요. 가다라는 동작에 그래서 그 목적지가 어딘데요? 프랑스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to 다음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목적지 아니면 어떤 그런 동작의 대상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대상은 이런 거예요. 자, he is always nice to me. 그는 항상 착해요. 착해. 근데 누구에게 착한 거냐? 그 착한 행동의 대상이 누구냐? To me. 나인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전치사 to인 겁니다. to인 거예요. 먼저 to를 쭉 보고 for를 쭉 본 다음에 to랑 for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런 예문도 이제 볼 수가 있죠. I work from 9 to 5. 자, 나는 일해요. From 9, 이게 시간을 말하는 거죠. 9시부터 그리고 5는 5시까지. 요 목적지란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근무 시간이 9시에 땡 시작을 하면 그 5시가 될 때까지 거기가 이제 이 시기의 목적지인 거예요. 5시가 되면 끝나니까. 뭔가 이런 끝나는 느낌. 자, 몇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키워드들을 잘 봐주세요. to 다음에는 대상이 온다, 목적지가 온다, 끝난다. 목적지면 내가 여행을 하는데 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내가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럼 끝나잖아요. 내 이동이, 내 여행이 끝나잖아요. 이 to는 이 끝난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 목적지, 여행의 끝, 방향에서부터 이 모든 뉘앙스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I work from 9 to 5. 9시에 시작해서 from은 뭐뭐부터 그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5시까지라는 게 목적이었고 도달했으니까 끝난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볼게요. To my surprise, Jane called yesterday. 요것도 이제 전치사 to의 쓰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되게 웃깁니다. To my surprise는요. 놀랍게도예요. 놀랍게도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근데 뭐야? 나의 놀라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지금도 보면 그 to 같은 거 이렇게 그 뜻을 적으시는 분들 보면 뭐뭐에게 그렇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만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To my surprise. 내 놀라움에게 뭐 편지를 보낼 거예요? 내 놀라움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자, to는 방향으로부터 해서 대상, 어떤 동작의 대상, 목적지, 그리고 뭔가 끝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에요. 놀라움의 대상이 난 거예요. 이제 의역을 좀 해보자면 놀라움의 대상이 to my surprise 난 거예요.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인이 어제 전화를 했더라고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느낌이 전치사 to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은 어떤 그런 뉘앙스인데 그런 뉘앙스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먼저 to입니다. 그럼 for를 볼게요. for는 마음이라는 거죠. 뭔가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for는요. 어떤 동작이 있잖아요. 수혜자가 있어요. 이 개념이 아마 다른 데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for는요. 언제나 수혜자. 그러니까 for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아니고요. 누구누구를 위해서가 맞는 거예요. for의 가장 기본적인 뉘앙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알잖아요. for you, 너를 위해서. 이게 for의 기본적인 뉘앙스인 거고 그걸 이제 마음에 품어서 너를 마음에 품고서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for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있다.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I cleaned the room for Susan. 나는 방을 청소했죠. 방을 청소했어요. 그 방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 내가 방을 청소했는데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For Susan. 수잔인 거예요. 그래서 수잔을 위해서 내가 방을 청소했다.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위에서가 아니라 for someone은 그 사람이 수혜자인 거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인 거다.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살려서 기억을 해주시면 to와 for를 구별하기가 쉬워지는 포인트, 접점이 이제 나중에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이것도 보세요. You won the competition? Good for you. 마지막에 나오니 good for you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Good for you. 너를 위해 좋다. 네가 그 대회를 우승했구나. 너를 위해 좋네. 넌 좋겠네. 이런 건가? 약간 그렇게 보자면 good for you. 약간 비꼬는 건가? 뭐 넌 좋겠네. 이런 의미인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good for you는 아니에요. good 좋아요. good 좋은데 그 좋은 것의 수혜자가 누구냐면 for you 넌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좋겠다. 너에게 좋은 일이네. 잘했네가 된다는 거죠. good for you는 절대로 그게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해가 되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건 어때요? I work for Apple. A가 대문자죠. 이거 사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말하는 거죠. 나는 애플을 위해서 일한다잖아요. 나는 애플을 위해서 일한다. 애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뭐지? 애플에서 일한다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내가 어디에서 일한다. 나의 소속을 말할 때 그 장소의 개념으로 말을 해요. 나는 애플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 개념으로. 근데 영어로는 I work at Apple. 장소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말해야 될 때가 있다면 at Apple 말하겠지만 소속을 말할 땐 I work for someone 이라고 말을 해요. I work. 내가 일을 해요.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가지고 누가 돈을 벌어요? For Apple. 애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애플이 수혜자인 거잖아요.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애플한테 가요. 애플이 그래서 돈 벌어요. 애플이 수혜자인 거예요. 나는 애플을 위해서 일해요. 나는 애플에서 일해요. 이런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for는 자 누구누구를 마음에 두는 나는 일을 하는데 애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 왜? 애플이 내 고용 주니까요. 뭐 약간 이런 그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합쳐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I voted for James. I voted 하면 나는 투표했다는 거죠. 나는 투표했어요. 제임스를 위해서. 제임스를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제임스가 좋아하는 후보자가 있는데 후보 기호 2번인데 뭐 그 2번을 내가 찍었다는 건가? I voted for James는 제임스를 뽑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투표를 했고 그 투표를 한 게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간 거냐? 제임스에게. 왜? 제임스가 우승했으니까. 제임스가 당선됐으니까.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단순히 이 for를 위에서라고 해석하는 것마저도 이게 우리한테 오류로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for는 어떤 동작을 내가 함에 있어서 그 취지가 뭔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걸 마음에 품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상태님이 적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for가 찬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찬성하다. 그래서 찬성하다, 찬성하지 않다 이런 거 말할 때 for 이건 찬성하다는 뜻이고요. against 이거 반대하다는 뜻이죠. for 같은 경우는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I'm for that 이라고 말하면 이 문장 자체는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고 이런 문장은 쓰진 않지만 이렇게 써요. I'm all for it. 이런 문장 가끔씩 보실 수가 있어요. I am all for it. 이런 문장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I'm all for it. 그럼 나는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모두 그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오직 그것밖에 없어. 그만큼 난 그게 좋다는 거고 찬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against 같은 경우는 반대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해서 뭔가 이런 수혜자가 있다는 건데 요게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볼게요. 다시 한번. to는 방향이어서 대상인 거고 그냥 끝나요. 목적지거든. 그냥 끝나. 이 끝난다는 게 굉장히 느낌이 이게 중요해요. 끝나 뭔가 to someone 나오면 거기서 끝나요. 방향, 목적지. 끝. 그렇죠? for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 수혜자가 있는 거고 그 수혜자 요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두 문장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거 제가 읽을게요.
What did you do to him? 과 What did you do for him? 느낌이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Do to him과 do for him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간단히 해석하자면 What did you do? 넌 뭘 했니? To him. 그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him 자체가 나의 동작의 대상이고 목적지고 그리고 to가 나오면 그 끝나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해서 그에게 약간 그 뉘앙스를 좀 살려보자면 너 걔한테 무슨 짓을 했니? 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고 그 동작의 대상이 어떻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for를 말할 때 우리가 수혜자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은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피해자의 느낌이에요. 피해자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뭔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그에게 뭔가를 했고 그는 반응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어떤 이벤트가 여기서 끝난 느낌? 이 문장만 놓고 보자면 이런 거죠. 근데 What did you do for him은 이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너 뭘 했니? 그를 위해서. 요 정도의 뉘앙스가 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Please pay attention to me 와 Please pay attention for me는 어떻게 다를까요? 요 두 가지도 달라요. 그리고 이런 두 가지를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아까 우리가 그 과제 문장으로 삼았었던 The test was difficult to me, difficult for me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두 개 문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태님이 지금 잘 적어주셨어요. 1번은 나에게 집중하세요고 2번은 나를 위해 집중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물음표를 적으셨어요. 뭔가 확신이 없는 거죠. 나를 위해 집중해달라는 건 근데 뭔데요? 아, 희진님 1번 나에게 집중해라. 2번은 어딘가에 집중을 해라. 아, 현옥님이 위는 내 얼굴을 봐라, 밑은 내 말을 들어라. 서머캐님이 좀 더 공손한 느낌?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네요. 모에모니님이 내 말에 집중, 나에게 신경 써줘. 아, 자자. 여기서 이 두 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2랑 4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꼭 둘 중에 하나만 쓰여야 되는 그런 녀석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대한민국님이 나를 생각해서 집중해줘라고 하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보자면 Please pay attention. 자, pay attention 집중하라는 거죠. 그 집중의 대상이 어디예요? 그 집중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to me, 나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나를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다 되는 거예요. pay attention to me가 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눈도 집중하고 귀도 집중하고 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please pay attention for me는 뭐냐면 진짜로 그런 겁니다. 약간 나를 위해서 집중해줘. 어디에 집중해? 그 대상은 여기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Please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for me. 나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좀 집중해줘. 무슨 말이냐면 뭐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야, 철수 너 한마디만 더 뜨면 옆에 있는 영희가 혼난다. 약간 그런 거. 영희가 그래서 철수한테 제발 나를 위해서 선생님에게 좀 집중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좀 안 떠들어주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연대 책임을 뭔가 묻는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attention for me가 되면 나를 뭐 이렇게 나를 케어해줘. 그게 아니라 수혜자인 거예요, 내가. 너는 이 동작을 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다. 요 뉘앙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잘 살아나는 문장이 뭐냐면 이 문장이에요. 자, 보세요. pay attention 같은 경우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갔는데 얘는 이제 그냥 깔끔합니다. 자, 보세요. I gave a present to Susan. 과 I gave a present for Susan. 이거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태님이 2번은 축의금 대신 갖다 주는 것처럼. 대신 갖다 준다. 도 되죠. 이드로이님이 1번은 선물을 줬다. 전달의 의미고 2번은 수잔을 위해 직접 샀다? 그럼 1번은 산 건 아니에요? 1번은 전달이고 2번은 수잔의 선물이다? 그럼 결국 수잔이 받은 거 아니에요? 건네준 거. 이브초이님이 건네준 거 위한 선물. 하우스님이 선물이 있어서 수잔에게 준 거. 수잔을 위해 선물을 사서 준 거. 2번은 구해다 준 느낌. 약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고 싶었던 건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이거예요. I gave a present to Susan은 수잔에게 준 겁니다. 이게 사서 준 건지 집에 있는 걸 준 건지 이건 전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영어가 함축적이진 않아요. I gave a present to Susan은 사서 준 걸 수도 있고 있는 걸 그냥 포장해서 준 걸 수도 있고 있는 거 포장 안 해서 준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포인트는 뭐다? 나는 줬고요. 선물을. 그래서 그 선물의 목적지, 그 선물이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수잔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선물의 소유자는 누가 됐습니까? 수잔이 됐죠. 이 문장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의 목적지가 수잔인 거예요. 수잔한테 간 거죠. 근데 I gave a present for Susan.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for 같은 경우는 수혜자, 목적, 대상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일어난 동작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자, 요렇게 볼게요. I gave a present. 아까 예문하고 똑같아요. I gave a present to James for Susan.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I gave a present to James for Susa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I gave a present for Susan은 그냥 to someone이 생략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거란 말이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 중간에 제가 to를 넣었어요. 그럼 뉘앙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은님이 수잔 잘 봐달라고 수잔 선생님께 선물 드림. 그쵸?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혜진님. I gave a present to James for Susan은 이거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제 머릿속엔 두 가지 뉘앙스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I gave a present to James. 난 선물을 줬죠, 제임스에게. 그래서 선물은 제임스에게 갔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다라는 동작의 목적지는 제임스였어요. 근데 그것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수잔이야. 무슨 뜻이냐? 수잔이 제임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아파서 생일 파티에 못 가서 내가 대신 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for에 보면요. 대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for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와 누구를 대신하여가 이게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쭉 밑까지 가서 결국 for는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거야, 혜택을 입는 거야, 수혜를 보는 거야 까지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좋은 거지만 나를 대신해서 해준 것도 내가 할 건데 네가 대신해줬네 고마워 내 시간 아꼈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대신해서 하는 것도 다 for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수잔이 파티에 가서 직접 주는 게 맞는데 근데 아파 그래서 못 가 대신 해줄래? 내가 대신해서 수잔 대신해서 제임스에게 선물을 줬다도 되고 아니면 그쵸 뇌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임스가 수잔의 상사야. 그래서 제가 우리 부족한 수잔이 이게 사소한 거 받아주세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도 이 문장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포인트는 잘 보세요.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수잔이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느낌인 겁니다. 이 문장의 차이가 지금 보이세요?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앞에서부터 to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대상이고요. 목적지고요. 끝납니다. 막 이런 거 말한 거고 이거 설명하려고 for는 마음에 품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혜자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for가 위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대신해서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하면 저 사람이 쓸 시간을 내가 대신 써준 거니까 좋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자 그래서 위에는 수잔에게 선물을 준 거고 밑에 거는 수잔을 위해서 선물을 준 거죠. 제임스에게. 그게 대신해서 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뇌물로서 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돌아올게요. 이제 제일 어려워.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워. 오늘 지금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인데 50분 다 가까이 됐네. 오늘 늦네. 자자자.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오늘의 핵심입니다. The test was difficult to me. The test was difficult for me. 자자.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2가 맞는 걸까요? 4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맞는데 뉘앙스가 다른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2가 맞는 걸까요? 4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데 뉘앙스가 다른 걸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다면 어떤 뉘앙스인지도 적어주세요. 어떤 뉘앙스인지도 적어주세요. 둘 다? 현정님이 2는 시험이 내가 어려웠음이라는 뜻이고 둘 다면 그 뉘앙스는 어떻게 다른데요? 지은님은 어려워. 그냥 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확실해요. 이건 어려워요. 오늘 저도 이거 지금 설명드리려고 지금 4시간을 공부했다니까요. 희지님이 둘 다 맞고 근데 같은 의미 아닌가요? 라고 지금 적어주신 것 같아요. 상태님이 두 번째는 시험이 어려워서 내가 득본 거예요? 그쵸? 뭔가 수혜자라는 느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쵸? 자, 투미는 너에게는 어려웠다. forme는 뭐예요? 나한테만 어려웠다? 1번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웠는데 나도 어려웠다고. 2번은 나에게만 어려웠다.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보이시죠,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할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게요, 진짜 얼마나 많이들 검색하냐면요. 이게 찾으면 곧장 나옵니다. 여러분도 구글에다가 그냥 똑같이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difficult, 예를 들어서 2, 4 이런 거 딱 적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씩 뭐가 나와요. 그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요 정도면 보이시죠? 그죠? 자, difficult to me, difficult for me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거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와, 검색 결과가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It is difficult for me to learn English. 뭐 이 문장 하면서 이게 뭐가 맞냐 이분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막 이렇게 설명들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You cannot say it is difficult to me to learn English. 여러분들 또 속으셨어요. 오늘 그냥 저한테 속다 끝나는 거예요. To me, difficult to me는 틀린 말입니다. 제가 옵션 3개 드렸잖아요. difficult to me가 맞을까요? difficult for me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데 뉘앙스가 다를 걸까요? 마지막 질문의 답은 difficult for me가 맞다요. It is difficult to me 라고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태도 자체는 좋아요. 언제나 의심해 보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의심받고 싶지 않으니까. 자, 사전이죠. 자, 그리고 difficult에 들어가요. difficult for somebody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difficult for somebody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to somebody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difficult to가 있긴 있어요. 근데 difficult to read 이런 식으로 뒤에 to 부정사가 나요. difficult to read, difficult to get up early 이런 식으로. 사람이 나올 때는 it's difficult for them, for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포스트로 돌아가서 이분이 Could you explain to me why to is incorrect in the sentence? 이 문장에서 왜 to가 안 맞는지 틀린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정말로 이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염이 이렇게 많이 나신 분이 자, the answer is the same as for all prepositions.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전치사랑 같습니다.
모든 전치사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because we don't say it that way. 그러니까 이분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뭘 예를 들었어요? 3시 10분이라고 하지 3시 10분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전치사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prepositions just have to be learned one by one. 전치사는 하나하나씩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요거예요. difficult to me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안 쓰는 이유가 그냥 전치사는 다 그래요. 그냥 다 하나씩 배워줘야지 뭐가 이유가 있나요?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마무리를 좀 줘야 되니까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열받지 마시고 열받지 마시고 왜 열받아요? 왜 열받아요? 자, 열받지 마시고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가볼 겁니다. 이어서 또 가볼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for가 for가 그냥 큰 그림으로 약간 다음 시간에 큰 그 예고 같은 약간 그런 뭐라 그러죠? 클리프행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전치사 to는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고. 그래서 어떤 동작의 대상, 목적지 라 그랬죠. 그쵸? 근데 for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누구를 품는 거고 염두에 두는 거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수혜자 뭔가 혜택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렸잖아요. 보세요. 사람. for가 사람이랑 뭔가 연결된 거 우리가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for가 수혜자. 그냥 수혜자라는 그 어려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수혜자. 사람이잖아요. for가 사람하고 연결된 거 뭐 우리 머릿속 어딘가에 이렇게 찾아보면 뭐 있는 거 있지 않나요? for가 사람이랑 연결된 뭐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의미상의 주어, 그렇죠? 오케이. 의미상의 주어예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for는 마음에 품고 염두에 두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마음에 품은 그것이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혜자가 되는 거죠. 수혜자, 사람. 단순히 목적지, to는 뒤에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목적지, 그냥 대상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for는 분명히 그 사람, 수혜자라는 그 사람을 말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요. 자,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의 기본은 그래, 이거는 약간 3시 10분 같은 거야. 왜 3시 10분이라고 해? 3시 10분이라고 안 하고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이걸 붙여보자. 그래도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자, for는요. 그 수혜자의 느낌에서 한 단계 더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의미상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for 붙인 다음에 이게 약간 그 의미상의 주어, for미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봤을 때 the test wa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하기에 어려웠다. 이런 맥락으로 이 테스트가 나에게 어려웠다가 이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 수혜자란 느낌이 결국은 내가 이걸 가져다가 나한테 뭔가 이익이 온 거잖아요. 이건 약간 좀 스트레치긴 해요. 이게 완전 논리가 촘촘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이건 그냥 왜 3시 10분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수혜자고 가져다가 뭔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의미상의 주어란 말이죠. 어려웠어. 뭐 하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가져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ifficult는 form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먼저 그 연관 관계를 이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뒤에 붙여주니까 그래도 좀 낫다고 지금 수경님이. 그래서 the test wa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요거 이제 말이 돼요. 그럼 to는 왜 안 되냐면 이거 진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전 도전도 안 할 거예요. 그냥 to는, 자, 아까도 봤죠. 그냥 그렇게 말을 안 한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았어. 너네 그냥 말 안 하니까 왜 그렇게 말 안 하는지 따질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30열분이라고 안 해? 자꾸 따지면 몰라. 그냥 우린 그렇게 안 해. 그거 말고 답이 없잖아요. 그 답을 제가 찾으려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The test was difficult to me는, 이건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건 말을 잘 안 해요. 야, 이건 진짜 클리프행어예요. 근데, the test looks difficult to me. 이때는 looks difficult to me. 이때는 또 to를 써도 됩니다. 이때는 또 돼요. 아까 difficult에는 for밖에 안 적혀 있었지만 앞에가 looks가 되면 it looks difficult to me. 이거 돼요. It looks difficult to me. 이땐 또 to가 돼. 비동사가 아니라 look이 나오면 to가 돼. 근데 왜 그러냐? 자, 이거는 한 분만 그냥 감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던져 볼게요. 1분만 그냥 들어주세요. 뭐냐면 보세요. was가 나오면 이 테스트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어로서 본질이 나한테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가져다가 내가 어쩔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해서 the test was difficult가 되면 그 테스트의 본질 자체가,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테스트의 본질이 어려우면 그걸 가져다가 내가 뭔가 하기에 어렵다. 그 for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랑 맞아떨어져서 이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본질이 대상을 가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본질이란 건 대상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to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looks가 붙으면요. 자자. The test was difficult면 이게 fact고 이건 사실이고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looks difficult는 보이기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그 보이다라는 동작은 그 대상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너한테 예뻐 보이니? 보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동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looks difficult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취하는, 그 목적지를 취하는 to가 나와도 말이 되게 되는 겁니다. 땀나요. 제 설명이 말이 되나요, 피디님? 본질 나왔고 막 지금 대상 나왔고 그랬어요. 제 지금 말이 완전 헛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좀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나 계세요? 혹시나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difficult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비동사가 주어의 본질을 설명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the test was difficult. 그럼 테스트는 진짜로 어려운 거거든요. 테스트는 어려웠어. 거기서 그냥 그 문장은 끝났고 그냥 그 테스트의 본질은 어려웠던 거야. 이 본질을 얘기할 땐 대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o someone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the task was difficult. 자, 역시나 똑같죠? 여기까지는 본질이거든요. 여기까지는 본질이야. 근데 그 본질을 가져다가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어. 그걸 내가 가져다가 뭘 하려니까 어려웠어. 그 의미상의 주어의 느낌 때문에 여기선 그래서 본질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for가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근데 look, 보이다라는 동사가 쓰이는 순간 the test looks difficult. 그건 테스트가 안 어려운데 어려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 거기서부터는 본질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인다라는 그 동작 자체는 대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봐줘야 되잖아요. 보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나타내주는 to가 쓰여도 어색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the test was difficult to me는 되게 어색한데 the test looks difficult to me는 안 어색해지게 된다는 거죠. 진성님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설명 드려봤지만 저도 지금 당 떨어져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향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약간 일리가 있어요. 동작이 있어서 대상을 취할 수 있게 되니까, 뭔가 그 동작의 대상, 목표, 목적지가 생기니까 looks difficult 다음엔 to가 쓰였을 때 어색하지 않아. 근데
동작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was는 비동사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상태를 표현해주고 위치를 표현해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동작을 말하는 to랑 그 대상을 말하는 to랑 약간 안 맞는 그런 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e test looks difficult for me는 틀리나요? The test looks difficult for me. 근데 looks difficult for me가 나오면 그것도 약간 어색해요. 그 둘 중에 하나 쓰라 그러면 looks difficult to me라고 저는 쓸 것 같고 그러면 확실히 그렇네요. 동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to가 자연스러워지는 거고 동작이 들어가 보니까 looks difficult가 돼버리니까 그때는 for가 살짝 어색해지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for를 썼을 땐 어쨌거나 저는 뒤에 그 의미상의 주어로서 뭘 하기에 가 붙어주면 그럼 괜찮다고 생각해요. The test look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이렇게 되면 역시나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아님이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끝나고 나면 잊어버릴 것 같네요. 저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려운 설명이었고 아까 누군가께서 철학 강의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명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릴게요. 지금 이렇게까지 to와 for를 설명드린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이거는 왜 삼시열분이라고 안 합니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전 진심이에요.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셔도 저는 100%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 말이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면 이 to와 for를 그나마 조금 경계 짓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설명이 to와 for를 완전히 그럼 모든 이 to와 for의 차이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키였냐? 그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었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We just don't say it that way. 원어민도 왜 그럼 to가 틀려요? 우린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냥 언어가 습관으로서 쌓아온 거기 때문에 이 전치사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혜님이 본질. 전치사 뽀개기의 핵심은 본질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영어 강의 하다가 할 줄이야, 그죠? 자. 요까지만. 오케이. 피디님, 저 3분만요. 3분만 더 할게요. 자. 요까지만. The news was shocking. 빈 공간, me. 2예요, 4예요. 여기까지. 이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다 한 거예요. The news was shocking. be me. 2예요, 4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계속 속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가 봐요. 전체사 공부하는 건 골 때리는 일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가 봐요. 이거 괜히 시작한 느낌인데. 자, 둘 다 됩니다. 둘 다 돼요. 근데 보세요. 비동사면 그럼 for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자, 여기까지 갈게요. 보세요. was difficult. 요 보어 자리인데 아까 봤던 difficult는 그냥 형용사죠. 어려운. 여기 shocking은 현재 분사예요. 비동사가 쓰였지만 충격적인이라는 shocking이라는 현재 분사는 이미 shock, 충격을 주다라는 동작이 포함된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The test was difficult to someone. The test was difficult. 그냥 본질을 얘기한 건데 대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to가 어색합니다라는 설명이 여기에는 접목이 안 돼. 왜? shocking이라는 형용사 자체가 이미 충격을 주다라는 동작을 말하는 동사에서부터 온 친구이기 때문에. 해서 The news was shocking to me 도 되고요. The news was shocking for me 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져가 주시자면 거기까지만 자르면 그냥 그 소식은 나에게 충격적이었어가 될 거예요. 근데 for가 쓰이면 잊지 마세요. for가 쓰이면 그 뒤에 의미상의 주어로서 투부정사가 조금 더 붙어주는 그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은 나에게 충격적이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해서 끝낼 거면 그럼 the news was shocking to me. 충격적이었어. 그 충격의 대상이 어딘데? 나야. 그 충격의 대상이 나야. to me. 그 shocking to me 돼요. 근데 그 충격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충격을 내가 그 소식이요.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어. 뭔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해. 그 소식이 내가 인정하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 충격적인 걸 가지고 내가 뭘 해. 추가적인 동작이 붙을 땐 의미상의 주어 for가 맞아요. 그래서 the news was too shocking
for me to embrace. embrace가 이제 껴안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그런 소식을 받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 to가 안 돼요. The news was too shocking.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For me, 내가 뭐 하기에 받아들이기에. 이때는 그럼 이때 이렇게 쓰면 이때는 for만이 맞게 될 거예요. 지훈님이 뭐라카노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고 나면 이 내용 기억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태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영어 전치사 미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전치사가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삼시열분 설명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한 분에게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내다버린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런 게 있구나를 알고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과 희진님이 관사만큼 어렵다고 하셨는데 관사는 전치사에 비하면요 진짜 쉽습니다. 나중에 관사할게요. 관사는요 관사의 핵심은 3분만 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무거나 하나는 어나 언이고요. 바로 그것 하면 덥니다. 그것 안에 관사의 설명의 85%가 다 들어가요. 관사랑 비교 못합니다. 관사랑 비교 못해요. 전치사는 사실 이거예요.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외워주는 게 사실은 맞고 맞아요. 지혜님이 for는 뒤에 내용이 추가될 수 있고 to는 끝난다는 저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 왜? to는 대상, 목적지. 내가 이동했어. 목적지에 도착했어. 끝나잖아요. The news was shocking to me. 끝난 거예요. 그 뉴스가 충격적이었어. 나라는 대상에게 끝. 뒤에 뭐 이어질 게 없어요. for가 들어가면 the news was shocking for me to embrace. 내가 뭔가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수혜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의미상의 주어가 for의 그 뉘앙스 젤 밑받침에 또 있다는 거예요. 비밀은 전치사에 있다의 책에 잘 나와 있나요? 사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드디어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나방 전치사 개념 정리. 전치사 개념 정리인지 전치사 엄청 파고 좌절한 후 포기하긴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까지나 깊이 들어갈까를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사실은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제가 라이브 방송 1시간 반짜리 3개만 해. 그러니까 4시간 반 만에 모든 전치사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심으로 그런 걸 기대하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4시간 반 만에 정말 전치사의 모든 핵심을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눈여겨봐 주세요. 전치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그 눈을 띄워드리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저로서도 되게 리스키한 강의였어요. 왜냐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100번 1000번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건 삼시열분을 왜 삼시열분이라고 하느냐를 설명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래도 그 와중에 제가 전치사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왔는지 그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렇게까지도 볼 수 있구나를 보시고 전치사를 앞으로 공부하시면 똑같은 공부를 해도 효율성이 10% 20% 늘 거고 그 10% 20%가 쌓여서 영어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말하자면 만들어 가는 거다라는 게 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끝까지 쭉 한번 가봤습니다. 깊이 파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은님이 동작과 대상을 따져보는 건가 봐요. 맞아요. 그런 접근이에요. 단순히 그냥 얘는 방향이고요. 근데 이해되시죠? 이게 to와 for인데 to도 방향이고 for도 방향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둘 다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안 나요. 그건 확실해요. 자,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고 오늘 4월 29일이었죠. 다음 주 월 6일은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쉴 거고요. 쉬어줘야 돼요.
이 전치사 얘기 이거 2주 연속하면 머리에 쥐납니다. 쉬어줘야 되고요. 5월 13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 이제 전치사 개념 정리 마지막 강의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에 또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내일 오후 늦게 이렇게 또 업로드가 될 텐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그런 전치사들 쭉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목요일 라이브 방송 또 여전히 계속 갑니다. 영어 공부법 주제를 가지고 해서 명장면 통째로 외우는 걸 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 밑에 영어식 사고를 키운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영어식 사고 키우기라는 게 지금 제 한 2, 3주 동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화두여가지고 그런 영상 많이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메시지를 좀 남겨주셔서 좀 밀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들을 그냥 마구마구 외우는 게 아니라 재밌게 외우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그리고 말을 하는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재구성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그 영어식 사고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 목요일 라방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영어 회화 이 도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 왕국에서 이제 몇 장면 골라가지고 우리가 같이 외워볼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그 대사집입니다. 대사집이 쭉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액티비티도 있고 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요거 그래서 다음 주는 겨울 왕국 다다음 주는 인사이드 아웃 마지막에는 라푼젤로 할 건데 뭐 요 세 권 세트도 좋고요. 아니면 이 스크린 영어 회화 디즈니 시리즈 요것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구 지금 쭉 밑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초점을 얘가 못 잡네요. 자 해서 밑에 이제 있으니까 혹시나 안 그래도 구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지금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자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는 전치사를 이렇게까지 다루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좌절하실까봐 진짜 그래서 오늘 아무도 뭐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아까 2시부터 막 7시, 8시까지 밥 먹고 오는 시간 빼고는 계속 오늘 이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뭔가 배워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저희 지금 라이브에서도 재밌는 프로젝트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영상도 우리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많이들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 아직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라이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머리에 쥐나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쥐나시면 안 돼요. 결국 전치사라는 것은 그 쓰임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공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오늘 그린 거다. 이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전치사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넓은 마음으로 뭐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복습해봐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꿈 꾸시고요. 좋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많은 분들 또 쉬실 거예요. 좋은 휴일 보내시고 목요일 날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영상 올라갈 건데 그때는요 영어 원서 제가 되게 많이 말을 한 건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한 권을 10번 읽는 게 낫냐 아니면 10권을 한 번씩만 읽는 게 낫냐 요거 간단하게 또 정리한 성규쌤에게 물어봐 영상 수요일 날 또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목요일 날 뵐게요.